이 가로 4번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에 이제 해제 의제라는 게 나오는데요. 혹시 그 해제하고 해지 배우셨습니까? 민법 시간에. 해제는 소구표가 있죠. 그렇죠? 네, 해지는 장래효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게 해제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하면은 소구표가 있어요. 소구표.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아마 소구표가 있는 게 취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취소라는 것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취소권을 가진 자가 취소를 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취소죠. 그 다음에 철회라는 것은 장래효만 있고요. 소급표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제는요. 해제는 요것은 소구표만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효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소구표. 그러면 해지는 장래효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급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법에서 쓰는 용어는요. 민법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민법상의 해제는요. 계약에만 적용되거든요. 해지는요. 그렇죠? 취소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든가 적용되고 단독행위도 물론 적용됩니다만은요. 여기는요. 이 분명히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해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하고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예. 미리 설명 안 하면 또 와서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해제는요. 계약에만 적용되는데요. 그럼 민법 얘기고, 그렇죠? 이게 소급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해제의 의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목적 사업을 달성했을 때, 목적 사업 달성 불능시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을 달성했을 때도 지정을 해제시키고요. 목적 사업 달성이 불능일 때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목적 사업 달성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끝났어. 성공리에 끝났으니까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성공리에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봐요. 그냥.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안 나는데 계속 구역만 지정해 놓게 되면요. 효과만 유지가 돼. 효과만. 그래서 이때는 지정을 해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효과 없애려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 사업이 끝난 날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 했을 때는 환지 처분, 낡은 땅을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걸 환지 처분 그래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이게 공사가 끝난 날이에요. 이게 끝난 날이. 목적 사업이 달성된 날. 그다음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가 되면 3년 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요. 자기가 공사할 계획인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한테 도장 찍어주세요.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3년이 지나도 인가 신청 없었다는 것은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할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때는 진도 안 나가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 지정을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만 읽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해제가 의제가 되면요. 여러분 민법에서 해제가 되면요. 원상 회복 의무가 생겨.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사귀다가요. 헤어지게 됐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받은 게 엄청나게 많아. 그랬을 때는 우리 관계를 해지하자 그럴 거야. 지금까지 받은 건 유효하고 앞으로만 모르는 사이로 하자. 그 남자 입장에서는요. 해제하자는 게. 해제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을 다 돌려줘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해제. 그래서 다시 다 원상 회복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나와. 이 개발 계획이 나옵니다. 도시 개발 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개발 계획입니다. 도시 개발 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개발 계획인데요. 누가 수립하는가 봤더니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밑에 박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 이런 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요거 보시니까 2003년도에 신설된 주문이 있었다 그랬죠. 시가지 조성에만 적용되는 주문. 그러면 시가지 조성은 규모가 크죠. 그러면 시가지 조성하는 곳은 건물이 많을까요? 건물이 기존에 건물이 별로 없을까요? 별로 없어야 돼. 건물이 많으면은요. 토지 보상, 건축물 보상에서 보상금이 이중으로 지출이 돼.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는요. 건물이 별로 없는 곳에 만들어요. 분당이나 일산 옛날에 다 농지였죠. 농지를 선택한 이유는 임야를 선택한 이유는 건물이 없으니까 보상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건축물 보상비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거하고 그 구역에서 적용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쪽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처럼 보이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구역 지정은 규모가 크든 작든 시간이 똑같아요. 구역을 지정하는 거는요. 안 걸려 시간이. 근데 개발 계획은 규모가 커질수록 개발 계획은 수립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원칙은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는 건데 만약 이 원칙을 저기 시가지 조성에도 적용한다 그러면요. 구역 지정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개발 계획 수립이 오래 걸리잖아요. 개발 계획 수립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땅값이 폭등해 버려요. 소문이 나서. 그럼 평당 10만 원 땅이 평당 100만 원 되고 나서 구역이 지정이 되면요. 구역 지정 시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줘야 돼. 수용 보상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값 쌀 때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땅값을 갖다 쌀 때 보상 기준을 정해 놓고 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발 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규모가 큰 시가지 조성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시가지 조성은 건물이 없는 곳에서 하죠. 어딘가 보면 1번 주거상업공업지역, 건물이 많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지역. 그 얘기는 건물 없는 땅이 70%, 거기다 시가지 조성할 수 있거든요. 2번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이니까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 건물이 없죠. 이런 곳에 지정하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두 줄이 나오면 줄여서 읽을 줄 알아야 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이게 바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예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거 시까지 조성하는 거거든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6번은 성질이 달라요. 이거는 개발계획을 공모했을 때 공모는 구역 지정해 놓고 이 구역에 맞는 것을 개발계획 응모하세요 하는 거거든요. 개발계획 응모. 공모할 때입니다. 이때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거기 가로 2번에 개발계획의 내용이라는 게 나오죠. 이 내용 시험에 나올까요? 예. 이 내용을 다 외운 사람 시험 붙었을까요? 떨어졌어. 다 외운 사람. 이거 외우는 단어는 못 외웠거든. 그래 다 외우면 안 되고요. 거기 보시면 14, 15, 16, 17 있죠? 4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14, 15, 16, 17 4개. 예. 요 4개는요.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다시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바로 14, 15, 16, 17 4개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써놨죠. 박스에다가. 이 4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시험에 계속 나와요. 그러면 14번에 봤더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부담.
여러분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살고 계시는데 기반시설 설치를 도시개발구역 안에 하는 게 좋아요? 밖에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 기반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이야. 그러면 바뀌지. 그렇죠? 밖에 설치하면 그게 설치가 되는 지역 주민들은 반발할 거 아니에요. 뭘로 해결해야 돼? 그리고 유식한 말로 비용. 그래.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5번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권, 이런 전세권 이런 거겠죠. 광어권, 어업권은요 특수 물권이죠.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용수권이죠. 이런 것들의 세부 목록, 상세한 목록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그 한강 상류 지역에서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분개하신 분이 전화로 고발합니다. 신고하는 거예요. 낚시도 아니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어업권이 있는 분이에요. 이 어업권은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에도 있어요. 어업권이 있어요. 예전에 어업권이 있는 분들이 되게 머리가 하얗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까맣게 다 상속받아서 그래. 어업권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상속받았는지 그 세부 목록을 작성하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세부 목록. 이 어업권을 갖다가 예전에 제가 한참 가르쳤는데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못 맞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저기 우리 송도 신도시를 만들 때 우리 어업권은요. 자, 우리 송도의 갯벌에서요. 송도에 그 갯벌 있잖아요.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마을에. 그분들이 조개 채취권도 어업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송도가 만들어지면서 그 갯벌을 매립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조개 대신에 받은 분양권이다. 이것을 조개딱지라 그래. 인천의 조개딱지 그래. 조개 대신에 받은 분양권이야. 예? 조개딱지. 그 제가 이제 조개딱지 설명드리고 올해 예상 문제가 어업권이라고 해서 밑줄 쳤는데 시험에 나왔는데 다 틀렸어. 왜? 조개딱지까지만 기억을 하고. 그럼 시험 문제 조개딱지 안 나오고 당연히 어업권이 나와야지. 그렇죠? 예. 집에 와서 또 틀리고 보니까 어업권에 별표가 돼 있어. 밑줄 치고 조개딱지 써 있고. 예? 예. 그래서 어업권이 시험 나왔고요. 예. 세부 목록 있죠. 임대주택은 빨리 지을까 나중에 지을까? 나중에. 오래 걸려 시간이. 순환개발은 전체를 부시고 한꺼번에 새로 지으면요. 전세주택난이 생겨요. 그래서 1구역 부시고 새로 짓고 2구역 부시고 새로 짓고 이게 뭐예요? 순환개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네 가지는 오래 걸려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봤더니 시행 방식에 따른 이제 분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시행 방식에 따른 분류해서 먼저 우리 수용 사용 방식은요. 사용은 일시 사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편의상 그냥 수용 방식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환지 방식 설명드렸죠?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두 개 섞어 쓰는 게 혼용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업 시행 방식 여기서 현재 먼저 나왔는데, 자, 우리 사업 시행 방식이 나올 때요. 여기서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수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고, 섞어서는 혼용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수용 방식의 장점은요, 아주 신속해요. 신속하다.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에 적합한 것이 이것이 이제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수용 방식은 자 이제 장점이 나옵니다. 장점은 절차가 신속해요. 도시개발 사업이 빨리 끝나 신속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할 때 적합해요. 대규모 사업할 때 대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에 이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요거는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땅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해요. 그 이유가 뭘까? 수용 보상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도시개발법으로 한 도시개발 사업인데 실패했어요. 수용 보상금이 60조 원이야.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 그랬는데 수용 보상금 60조 원을 마련 못해서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못한다. 용산이 땅값이 엄청 비싼데 이걸 수용 방식으로 밀어붙이다가 실패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 환지 방식은요. 장점이 반대로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유리해요. 왜? 땅값이 평당 1억이다. 전혀 문제가 안 돼. 어차피 그 사람 땅을 절반은 떼어내거든. 보상금 없잖아요. 땅값이 비싸든 싸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땅이다? 수용 방식은요. 평당 1억 어떻게 수용 보상금을 줘? 환지 방식. 무조건 떼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환지 방식. 무조건 떼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자를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좀 떼어 먹었다. 이게 환지 방식이야. 무조건 떼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무조건 떼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 도로가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하다? 개인한테 돌려줄 땅에서 조금씩 띄어서 모으면 돼. 수용 방식에서는 도로, 공원 필요하다? 땅을 다 수용해서 보상금 주고 확보한 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환지 방식의 단점은 절차가 지연이 되거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연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연되냐 그러는데 어떤 분은 몇 달이냐, 한 10년 걸려 이거. 한 10년 걸립니다. 기본이 한 10년 걸립니다. 예.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 3월 달쯤 되면 우리 누님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께서요. 점심 때 입맛이 없다고 피자 한 판을 주문합니다. 공동 출자에서. 그럼 피자 한 판이 몇 조각인가요? 8조각. 그러니까 8분의 1의 지분권을 가지고. 왜? 그때는 이제 물권법에 공유에 좀 익숙해졌거든. 공유. 그렇죠? 지분권 8분의 1인데. 근데 자기가 한 조각 딱 집어왔는데 보니까 옆에 아줌마는 그게 새우가 올라와 있는데 자기는 새우가 없어. 소세지가 옆에는 2개인데 난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야, 이거 분쟁이 생긴다니까 이게. 예? 그러면은 8명이서 피자 한 판 쪼개 먹을 때도 이게 분쟁이 생기거든. 그럼 우리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은요.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1000명이면요.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999명은요. 다 경쟁자야. 옆집 사람이 좋은 땅을 받으면 환지 받으면 나는 나쁜 땅 받아야 돼. 옆집 사람이 많은 면적을 환지 받으면 나는 적은 면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1번 화기애애하다. 2번 원수지간이다. 2번 원수지간이 되는 거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환지 방식이 적용될 때는 항상 소송이 난무해. 소송. 매일 싸워. 지연대 복잡한. 그래서 1000개로 쪼갰거든요. 1000개로 딱 쪼갰는데 쪼개고 난 다음에 한 명이 좀 잘못 쪼개진 거야. 그 사람 거만 새로 쪼갤 수 있나? 그렇잖아요. 지분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다 새로 쪼개야 돼. 예. 그래서 1000조각, 8조각 쪼개는 것도 힘드는데 1000개로 한번 쪼개봐. 예, 힘들죠. 그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해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환지 방식이 시간 안 걸리고 끝내신 분이 대통령이 한 분 계셔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1년도 안 걸렸어. 왜? 혹시나 뭐 새우가 없다? 교육을 시키면 돼. 순식간에 그냥 보통 한 몇십 년. 지금 그래서 다른 나라가 그 부러워한다 그러다. 동남아 국가 있잖아요. 근데 역사 기록에 보면 필리핀하고 태국이요. 60년대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잘 살던 나라더라고요. 3배에서 한 5배 잘 살던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길에서 그분들 만나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함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잘 살던 선진국가 국민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지금도 경지 정리를 못 하잖아. 그러면 못 하지 지금요. 이 사람이 또 항의하고 항의 못 하잖아. 몇십 년 지나도 못 해. 근데 우리는 몇 달 만에 다 끝내버려. 그냥 밀어붙여. 예. 교육의 힘이지. 교육의 힘. 예.
따로 단독 교육을 해서 그렇지 뭐 단독으로.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지연되고 복잡한 거 환지 방식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혼용은 두 개를 섞어서 하는데 사업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요. 분할하지 않고 미분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 방식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우리 수용 방식에서는요, 그 지역 주민들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죠. 우리 분당 신도시가 대표적인 수용 방식인데요. 분당 신도시는 기록을 세웠어요. 공사 시작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입주자가 2년 6개월 만에 입주했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슨 계집을 지어도 2년 6개월 걸릴 텐데 이건 무슨 신도시가 어떻게 2년 6개월 만에 순식간에 끝내버렸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능해. 2년 6개월 만에. 그래서 왜? 신속해. 진짜 신속하지. 그 대신에 분당 토박이라는 말이 있나? 분당. 없죠. 다 외지인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주민이 바뀌는 게 수용 방식이고요.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이 안 바뀌어요. 단지 집만 바뀌어. 전에는 우리 집 대문을 열었는데 순인의 엄마가 보이다가 이제는 환지 처분 후에는 영인의 엄마가 보여. 전체 토지 소유자들은 안 바뀌고요. 이 사람들의 땅의 위치만 좀씩 바뀌는 게 환지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기 좋으신 방식은 수용 방식이 좋아요? 환지 방식이 좋아요? 수용 방식.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두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 수용은 좋은 거지. 예? 그렇잖아. 나 공인중개사 시험 나 3개월 만에 붙었다 그래도 저 사람이 한 10년 했는데 한 3개월 그래도 이제 여러분 어두운 과거를 아무도 모른다니까. 다 외지인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바른 생활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 환지 방식이 좋은 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살던 데가 저희 강북구에 미아사동이라고 있어요. 강북구 미아사동에 살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를 갔어요. 4학년 때. 거기 떠나오기 제가 31살 때 독립을 했어요. 31살 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봤던 동네 아줌마들이 제가 나이 먹는 걸 계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1살 먹은 그 총각한테 엉덩이 치면 돼요? 안 되잖아. 그런데도 제가 지나가면 뒤에서 학생이라 불러요. 그래서 한 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독립하기 직전인데 집에 들어갈 때 키를 열고 딱 들어가는 뒤에서 학생 그러더라고요. 내가 방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왔거든. 근데 이제 그 학생을 나 누군가 봤더니 저를 어릴 때 봤던 우리 앞집에 바로 골목 앞집에 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은 저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항상 학생이야. 예. 그분 그때 이제 뭐 교감 선생님 되셨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항상 학생 그래. 학생. 그래서 지나가는데 뒤에 전파사 아줌마가 저 앞에 지나간 애가 종철이라는 애인데 평소에 바른 생활 타의 모범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가 아마 그 법대 졸업했지 아마 그러면 저에 대한 이력을 뒤에 얽고 있어요. 제 귀에 안 들리는 줄 알고 있어. 그런 게 가능한데 어디야? 환지 방식. 그러면은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수용 방식은요.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다 줬죠. 소유권을 다 시행자가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철거하는 거야. 그래서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서 해요. 자기가. 환지 방식은 소유권을 그대로 토지 소유자한테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 방식에서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철거할 때는 시행자는 자기 걸 부시는 거야, 남의 걸 부시는 거야? 자기 걸 부시는 거야.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가 철거할 때는 누구 걸 부시는 거야? 남의 걸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복잡할까? 남의 거 부실 때 복잡한 거예요. 자기 거 부시는 거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내가 내 거 부시는데, 그렇잖아요?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부시는 그 토지 건물은 다 자기 거라고. 근데 환지 방식은 일단 시행자는 남의 걸 부시는 거예요. 남의 거. 그럼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예. 타인 소유인데. 예. 그래서 수용 방식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환지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환지 방식에서는 다양한 권리들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대항 요건을 취득해야 돼.
대항 요건을. 지역권, 지상권, 소유권, 저당권을 가진 자, 기타 물권을 가진 자들 나오니까 다 대항 요건이 비독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도 대항하고 상대방으로 대항하고 복잡하죠, 그렇죠? 예,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 환지 방식은 이번 달은 또 간단하게만 언급해야 돼요. 이번 달에 만약에 민법도 제대로 공부 안 된 상태에 환지 방식 공부하죠. 잘못하면 피를 토하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각혈한데 각혈. 예. 요즘에 보면 우리 담배 이름이 너무나 좋죠. 담배 멋있어가지고 담배를 핀다니까. 담배 이름 바꿔야 돼. 각혈, 폐암 3기 이런 거 바꿔야 된다니까. 담배 이름을. 그럼 사람들이 담배가게 가가지고 여기 폐암 3기 주세요. 아니면 각혈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안 살 거 아니야. 이름이 너무 멋있어. 이름이. 예. 그렇잖아요. 이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담배가 팔리는 거라니까. 그 금연향이 제일 좋은 게 이름을 바꿔야 돼. 이름. 예. 북망산천 어때? 담배. 응? 북망산천 하나 주세요. 각혈 두갑하고. 그 절대 안 필 거야. 예.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 된다니까 나는. 예. 엄청 많은데 아이디어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채택이 안 돼. 예. 그 말고도 이제 부동산 개발은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나면은 제가 또 실무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용 방식 나왔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이거는 이제 신속하다는 얘기고요. 환지 방식 나왔죠? 대지로 효용이 필요한 경우. 동그라미 2번 지가가 높은 경우 이게 제일 많이 나왔겠죠. 예.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 나왔고 우리가 수용 방식에 따른 이제 개발 계획 쭉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공부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너무 어려워. 예. 너무 어려워.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이제 시행자가 나오는데요. 시행자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행자예요. 시행자. 그래서 우리는 요 시행자를 이제 보겠습니다. 시행자. 예. 저기 이제 시행자.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이 시행자인데요.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지정해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 현재 용인에 지금 도시개발 사업 진짜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용인시장이 지정한 거예요. 용인시장이 시행자도 지정해. 용인시 도시공사를 지정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행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구분, 공공시행자 하고 민간시행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두 가지로 구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가 LH공사 같은 거고요. 정부 출연기관의 대표가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 거기가 정부 출연기관의 대표고요. 우리가 도시공사 있죠. 도시공사를 우리는 지방공사라고 그래요. 각 지자체마다 있는 도시공사가 있어요. 용인시 도시공사, 경기도 도시공사, 우리 서울시 도시공사, 우리 SH공사라고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네. SH공사. 저기 예전에 이제 서울에요. 예전에 이제 공동묘지가 서울에가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망우리 지금도 있죠. 그다음 미아리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미아리 공동묘지 바로 밑에서 살았거든요. 50m 밑에서. 예. 그래서 제가 미아리 공동묘지 거기 밑에 있는 주택에 살아서 거기가 이제 달동네인데요. 그럼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놀이터가 거기 위에 봉분밖에 없는 거야. 봉분. 그때 제가 그 공동묘지에서 제가 뛰어놀면서 그때 제가 이제 분묘기지권 공부한 거지. 분묘기지권. 예. 배웠지만 분묘기지권,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이제 다 이장이 된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장이 되면서 그쪽이 그 드림랜드라는 게 생겼어요. 드림랜드. 꿈에 귀신 보인다고 거기 드림랜드를 만들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 드림랜드가 생기고요.
그쪽에 이제는 이제 아파트들이 쭉 들어섰는데 한 날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석관동이란데요. 석관동. 아파트 벽에 SH라고 써 있는 거 이렇게 SH. 그러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데요. SH가 뭐야 그러니까 여기 삼성하고 현대가 같이 지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아주머니 고개를 끄덕끄덕 아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SH를 갖다 그렇게 해석도 하는구나. 이게 이제 그 서울시 도시공사죠 SH. 이게 바로 지방공사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LH공사는 공공기관이고 SH공사는 지방공사고 정부 출연기관의 대표적인 게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같은 겁니다.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는 1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나왔죠. 선생님 저도 땅 한 30평 있는데 저 시행자 안 되나요? 한 대 맞습니다. 일단 이 토지 소유자는 땅 많은 땅 부자를 말하는데 우리가 거의 딱 시행사라 그러지 시행사. 그 시행사는요 땅을 매입을 해서요 시공사를 선정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이제 분양까지 하는 게 시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사라는 말은 법에 없는 단어라서 법에서 쓰지 않아요. 법에서는 다 토지 소유자라고 써. 실제 가보면 시행사야. 시행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거의 다 시행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행사에는 점심 때나 저녁 때는 방문하지 마세요. 시행사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이번 달 사업만 잘 되면 1,000억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주머니에 1,000원이 없어요. 예. 입만 열면 1,000억이야. 점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못 모르고 식사 시간 때 방문했다가 가면은 시행사 사람들이 10대 명이 따라와요. 예. 점심 얻어 먹으려고. 예.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피해서 그래서 예전에 무슨 시행사에 무슨 과장님들이 저 좀 만나자고 봤더니 약속장 갔는데 없는 거야 이 사람들. 어디 갔냐 봤더니 나는 무슨 노숙자들인 줄 알았어. 예, 한 관객이 모여 있는 한 군데. 예,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시행사가 그렇다는 거죠. 예, 토지 소유자 시행사를 말하고 이번에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 우리 이것을 도시개발조합이라고 불러. 2번을 도시개발조합.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진짜 땅 주인들이에요. 땅 몇십 평씩 가진 땅 주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한 조합을 우리는 도시개발조합이라 불러요. 2번은 도시개발조합을 말한다. 3번 과밀억제권역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기억나세요? 서울, 경기, 인천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 전부 다 북쪽은 의정부, 남쪽은 수원까지가 과밀억제권역인데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 금지. 그런데 여기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있대요. 대표가 3개예요. 대학, 공장, 본사예요. 기업체의 본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3개의 법인에 대해서는요. 이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줍니다. 이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요. 대학교가 왜 지방으로 이전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줄까? 예전에는 제가 이걸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 때가 있는데 우리 저기 지방대 중에서 캠퍼스가 아주 큰 대학교들 몇 개 있죠. 어느 대학 캠퍼스가 큰가요? 지방대학교 중에. 충남대도 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강원대학교를 간 일이 있었거든요. 강원대 정문 앞에서 제가 강원대 도서관이 어느 쪽이냐고 했더니 수유 아저씨가요. 차를 타라는 거야. 정문 앞에서. 아니 무슨 대학교 안에서 차를 타. 하고 내가 걸어갔는데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등산을 해가지고 산을 몇 개를 넘으니까 이제 이 도서관이 나오는 거예요. 몇 개를 넘으니까. 산 넘을 때마다 건물 한 개씩 나와. 무슨 이거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단지 규모예요. 단지. 웬만한 대학 캠퍼스가요. 그러면 지방으로 이전하면은 단지 조성 규모의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시행자 자격을 줘야지만 수용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인구 분산의 효과가 생기는 법인을 이전할 때는 이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시행자 자격을 주는 겁니다. 실제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도시개발 사업과 유사하다고 시행자를 자격을 주는 거예요. 예. 엄청 크더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177페이지 4번에 등록사업자라고 나오죠. 주택법상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를 등록사업자라 그래요. 이 등록사업자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돼요. 5번에는요, 그냥 건설회사 쓰시면 돼요. 건설회사. 6번은요, 부동산 투자회사야. 부동산. 여러분 리츠회사. 혹시 여러분 결혼 시간에 그 리츠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부동산 투자회사를 보통 리츠회사라 그럽니다. 리츠회사.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회사도 리츠는 여러분들 앞 채권법에 나올걸요. 비전형 계약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갖다가 전형 계약이라 그러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을 비전형 계약. 그리고 비전형 계약의 대표가 이 리츠 같은 거예요. 리스. 그건 리스고 리스. 이거는 리츠는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해서 얘네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아직 시행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자다. 그럼 우리가 이 민간 시행자 중에서 별도로 시험에 나오는 게 거기 도시개발조합이 별도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이 시험에 나오니까 중개사 수험생들은요. 도시개발조합이 너무나 친숙합니다. 도시개발조합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90%가 넘거든요. 10번 보면 9번은 나오니까 친숙하지만 실무에서는 도시개발조합이 보이면은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팔고 나와야 돼. 예. 도시개발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돼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조합이라는 뜻은 사업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고 환지 방식으로 시행이 되면 본인 살아생전에 입주를 못할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완공되는 것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환지 방식 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될 것처럼 보이면 팔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제 친구가 전 전화를 한 거예요. 종철아 좀 있다가 너한테 전화가 오면은 꼭 전화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진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저기 용인에 땅을 갖다가 하나 살까 하는데 공인중개사 이 땅을 계속 사라 그런데 집원을 좀 보낼 테니까 이 땅이 가치가 있는 거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휴대폰 어플이 있잖아. 별로 토지용 개 확인해서 연락을 해봤거든요. 했더니 거기가 도시개발구역이야. 그 도시개발구역일 때는 일단 수용 방식인지 환지 방식인지를 봐야 되거든. 그러면 수용 방식한데 분명히 이 땅을 수용당할 거 아니에요.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조합이 될 확률이 99%예요. 확률적으로. 환지 방식이라는 무조건 되라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확률이 99%라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이 설립이 된다는 것은요. 이 사람 자금이 다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묶여버린. 그리고 도시개발조합 설립되면 땅을 팔 때는 안 팔려요. 왜? 다른 사람이 대신 묶여야 돼. 땅 산 사람이. 안 팔린다고. 그래서 그 땅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개사가 보니까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은 도시개발조합을 중개사 공부할 때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친숙해서 좋은 건 줄 아는 것 같아. 예.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우리한테는 그리 좋은 게 아니다. 예. 그럼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도시개발조합을 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